김광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아주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많이 이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만해 한의원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의원 스님은 이제 우리 불교계의 자랑이고 민족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 어른이시지만 또 이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동국대학의 제1의 졸업생으로 동국대 졸업생, 동국인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점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만해 한의원 스님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공부한 그 어떤 내용이랄까 어떤 제가 생각하는 만해 스님의 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략 1시간 정도 제가 공부한 그 말 정신의 요체를 말씀드리고 그 말미에는 좀 많은 질문이라든가 의문점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해 한의원 스님에 대해서는 북한은 모르겠지만은 남한의 연구한 학자가 문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독립운동 이런 분야에서 연구한 학자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해 한의원 스님에 대해서는 남들은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많은 비와 자료,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제가 3권을 써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야사비사를. 그런 점을 관심 갖고 이따 말미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강의랄까 말씀드릴 주체는 배포해드린 정과 토요 거포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사이에 그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스님은 하여간에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기 때문에 전 국민 채워놓고 만해 한의원 스님을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 수 없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면 침묵이랄까 또 나름대로 행위랄까 수많은 금과 옥조 같은 시를 통해 가지고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다 그렇기 때문에 만해 한의원 스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이 만해 한의원 스님은 전 민족적인 인물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국대학에는 만해 광장이 있고 만해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100년 지난 지가 몇 년 돼서 100년이 넘은 이제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과연 100년 동안 동국대학을 졸업한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동국인 중에 과연 동국대학의 정신과 동국인의 어떤 이념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 강의에 초청을 받고 평상시도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만해 한의원 스님 말로 동국대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진학교 제1의 졸업생이기도 하고 그 위에 일제시대에 고투한 독립정신, 불교개혁, 또 저항정신, 지조정신, 또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만해 한의원 스님을 따르고 그리워하는 스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민족적인 인물이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 불교 개혁이랄까, 불교를 고민하고 불교를 발전하는 스님 쳐놓고 만해 한의원 스님의 책이랄까 그분의 어떤 고투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해 한의원 스님이야말로 우리 불교계를 뛰어넘는 동국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큰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인물에는 그분의 사상과 어떤 그분의 어떤 지향이랄까 이런 면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인물을 연구하는 데는 하나의 학문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법다 스님께서는 이제 원효 스님하고 이 만해 스님을 당신의 멘토다 이런 이제 요즘까지 21세기적인 언어로 이제 그렇게 이제 추모한다 표현했는데 우리 학문에서 하나의 학문을 정립된 인물을 얘기하면 원효학, 그 다음에 유학의 퇴계학, 그 다음에 또 실학의 천재라 불리는 정약용 여기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원효학, 퇴계학, 정약용의 다사학 그래서
뒤에 그분들의 법명과 이름 뒤에 학을 붙입니다. 원유학, 태기학, 다산학 하듯이. 그런 것처럼 만해 한용운 스님도 만해 학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해 학이다, 원유학이다 이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은 1000편이 넘어요. 책하고 논문과 수필과 모든 글을 보면 1000편이 넘는데, 제가 이제 한용운 스님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의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그 단행본, 논문, 하여튼 이 관련 글이 1000편이 넘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은 명성과 사상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어떤 인물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지 못하게 우리 동국대학교 100년 전에 제1회 졸업생의 졸업자 명부, 요즘 말 생활기록부 같은 게 이게 없어요. 필터가 없습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과연 구조는 정해져 가지고 제1회 졸업생들한테 정리한 기록이 있는데, 실제 원문서, 학적부랄까, 생활기록부랄까, 과목별로 점수 받은 거라든가, 진짜 2년을 배웠는지, 1년을 배웠는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전국민적, 불교와 동국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네, 지금도 이제 만해를 추모하고 계승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해 한용운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홍성에서도 매년 문학의 축제를 열리고, 또 생가터 옆에는 생가를 복원해놓고 하나의 전시관하고 어떤 행사할 수 있는 박물관을 충남 도청에서 한 60억인가 50억을 들여서 이제 개관한 지 3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담사 출가 본사에서도 가시면 다 바뀌지만은 만해 기념관 전시관이 있고, 또 백담사에서 약간 6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제 만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백담사 만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8월달에 전국민 축제를 열리고 만해 대상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 만해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에 가면은, 남한산에 가면은 만해 전시관이 전부삼 교수라는 분이 또 하시는 것이 여기 남한산에 있고, 그 다음에 각처에 가보면 말이죠. 만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포, 인천, 여기저기에 희비하고 어렵게 세운 곳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30군데가 넘습니다. 30군데가. 이런 것처럼 부산에도 있고, 하여간에 아주 다양한 곳에 만해를 추모하는 행적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만해말로 시대와 불교를 뛰어넘는 우리 한국인을 대표하는 큰 인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은 여러분들 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매스컴이라든가 시집을 통해서 또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1시간 안에 정리를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그분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의 정신이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 일화 중에 또 북한과의 관련도 많아서 그런 걸 몇 가지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발표해드린 자료집 위에서 한 7배쯤 보면은,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을 보통 제일 먼저 개념화, 어떤 정리를 하는 분이 누구냐면 조지훈 선생입니다. 조지훈. 시인으로 유명한 조지훈 아닙니까?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40 중반에 요절하신 이 조지훈 선생인데, 이 조지훈 선생이 일제시대 말기에 시무장에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존경하고 아주 배우던 분이에요. 이 조지훈 선생이 만해 한용운 스님을.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60년 초반에 민족주의 발언과 그냥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남한에 이제 불 때 제일 먼저 연구한 사람이 이 조지훈 선생이거든요. 이 조지훈 선생이 이 만해는 어떤 인물인가 했을 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만해는 뭐냐? 문학, 독립운동가, 수행하는 선승이죠. 요 세 분야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다. 삼위일체로다가 아주 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은 조지훈 선생은 이 만해 스님의 말로 문학, 독립운동가, 선승이 하나로 된 일체가 된 분이다. 최초로 개념하신 분이 이 조지훈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여간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 동안
만야 한용운 스님의 성격과 이념을 상징하는 그 개념은 문학, 독립운동과 선승이 하나 된 거다. 이 만야의 그 상징과 그 역사를 뭐 시이다라고 하기는 너무 애매하고, 또 독립운동가라고만 말하기는 그분의 그 문학의 인재성이 너무 크고, 그러면 문학만 하고 독립운동만 했냐? 그러면 그분이 정체성이 뭡니까? 스님 아닙니까? 스님으로서 뭐 개혁이랄까, 불교대전이랄까, 수많은 경전이랄까, 그 일제시대 경종을 울리고, 좀 이따 말씀을 올리겠지만, 일제시대 때 인기투표를 할 때 최후 1등 했어요. 이렇게 스님으로서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런 면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학의 분야, 독립운동가 분야, 선승의 어떤 스님으로서의 분야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분이다. 지금까지 100여 년의 그 근대 시인 중에 가장 넘버원을 치면은 만야 한용을 치거든요. 뭐 누구는 2등이다 1등이 하지만. 그리고 33인 중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끝까지 44년까지 번전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 그런 분이 만야 한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셨냐? 일제히 배격을 거부하고 영양실조를 걸렸는데 그 소문에 듣자 하니 고구마만 깎아 먹었다 그래. 고구마만. 일본이 주는 쌀과 그 보리쌀 안 먹겠다. 고구마만 깎아 드시다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요즘 말로는 뭐 풍이지만 그 원인이 뭐냐? 그 영양실조다. 고구마만 먹었다. 이런 지조가 있는 거죠. 지조가. 이런 면이 우리가 그 하나 이제 그 만야 한용운 스님에 의해 이제 하나의 단초 시작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이분은 그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서 널리 알려진 이런 인물이다. 특히 뭐 여러분들 뭐 요즘 보겠지만 해방 6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인들, 문학인들, 뭐 지식인들, 교수들, 뭐 수많은 뭐 지식인들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변절과 부정부패와 신문과 TV에 나오는 그 행적을 보십시오. 좀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그 타협하고 그 이름을 팔고 말이죠. 수많은 그 지식인들의 그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만야 한용운의 그 절개랄까, 오늘처럼 이 아주 매서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과 이름을 팔지 않으면서 살아가신 당신의 그 이름은 우리들의 그 영원한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각 분야별로 그 독립운동과 불교 개혁, 스님문과 그 문인으로서의 특성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러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이제 입산 이전에 그 홍성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을 몰아내자는 의병에 18살 때 그 참여한 벌써 그 속가 시절부터 이런 그 특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님이 돼가지고 백담사에 계실 때 그 원종 우리나라 대한 그 당시 이제 한국이죠. 우리 조선에 불교 이름이 그때는 독일 이름이 아니었어요. 1910년대는 나라 뺏길 때는 그때 원종이라고 했는데 그 원종이라는 우리 불교하고 일본의 조동종이라는 그 일본 종단하고 이 자매 결혼 내지는 약속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 포교를 도와준다. 또 여러 가지 뭐 스님들 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원종하고 일본의 조동자가 비밀리한 조약을 맺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불교를 가르쳐주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불상도 그 전해준 말이 그런 그 우리의 그 자존심이 있는데 당신이 친일적이고 약간 자주성이 없는 이 스님들이 그런 비밀 조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만야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뒤통수가 얻어맞은 거고 자존심을 팽개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백담사를 떠나가지고 송광사로 가거든요. 그 송광사에서 이제 전 그 지리산이랄까 그 영남 호남 지역 스님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합니다. 데모. 스님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어디 일본하고 어디 이런 조약을 맺느냐, 자존심 팽개쳤냐, 예? 그래서 전 그 영남 호남 지방의 스님들 모아가지고 이런 조약을 분쇄하자, 때려부수자,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그 모인 주동이 만야 한용운 스님이에요. 몇 살 때? 32, 3살 때. 예? 입사를 하자마자 불과 5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백담사의 새벽에 송광사를 걸어가면서 새벽 안개를 그 산바람을 쐬며 걸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야 한용운 스님이 이제 내세운 이제 대한 종명이 우리 조선의 불교는 선이다. 선 중에서 임재종의 선에 정신이 있다.
팔과 방이 서로 있는 임재동 정신이다 해서 임재동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창기는 원종과 임재동이 대립적인 이제 기운으로 이제 한 2년 대립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일제 총독부가 나라를 뺏겼으니까 원종도 필요 없고 조정종도 여기 임재동 필요 없다. 너희 조선불교는 선과 교가 다 있으니까 조선불교, 선교, 양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상야릇하게 기형적인 종명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하여간에 이때부터 이제 요는 마야 한용쌤은 벌써 이제 3.1운동 33위 민족 대표하기 이전에 벌써 이런 걸 하신 겁니다. 7, 8년 전에. 자, 그러면 3.1운동 이제 가면은 이분이 33일에 민족 대표로 이제 배경성 스님하고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를 하셨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립선언서를 6답 체남선이 앞에는 썼지만 뒤에 공약 3장을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썼다. 이것은 이제 널리 알려졌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약간 논란과 이견이 이제 시도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만해 한용운이 쓰신 거는 이제 분명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주목될 것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공약 3장이 그 추가된 이 이른바 김인현 3.1 독립선언서가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려서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알고 있지만 실제는 독립선언서가요 한 30종이 있습니다. 실제 독립선언서가 여성 독립선언서, 유생 독립선언서, 뭐 독립선언서가 많아요 실제는. 예?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상징적인 게 이제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의 이름으로 알려진 3.1 독립선언서가 제일 유명한 것은 분명하죠. 이것을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쳤으니까. 근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감방에 이제 30세 대표니까 감방에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그 감방에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취지를 받으니까 참 오라가라 하니까 왜 독립운동했냐, 정신이 뭐냐, 어? 민중들이 그리 뭐 저렇게 말이야, 너희들은 뭐 평화적으로 했지만 반란과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걸 예방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많은 치료를 당하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붓을 달라. 글씨를 쓰게끔 달라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조선 독립, 만세운동한 것은 논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인류의 어떤 그 당위성으로서, 인간의 당위성으로서 우리 조선을 마땅히 독립이 된다는 거를 내가 쓰마. 해가지고 쓴 것이 그 밑에 있는 뭡니까? 고역삼장 밑에 조선 독립의 서예요. 다른 말로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고 써있고, 이거 이름은 몇 가지 있지만, 이걸 감옥에서 쓰신 겁니다, 이게. 이것도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게. 네? 이 독립선언서가 진짜 그 명쾌하고 그 논리적이고 아주 응대합니다. 네?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육당의 그 독립선언서보다 이 한 발 더 나간 명쾌한 문장과 사상이 있는 것이 만해 스님의 이 조선 독립의 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하고 많이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만은 옛날 20년 전, 30년 전 법다 스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동국대라든가 그 불교 관심 있는 여러 대학생들이 다 한용을 따르자 동상동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명문, 아주 그 조지훈 선생도 인정한 명문의 독립선언서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이제 변절하고 이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 못 가서 그냥 불안한 사람도 있고, 그 당시 33인가 한 사람은 파괴도 각 분야에서 뭡니까? 성직자들이니까, 목사, 선종교 성직자들이니까 다 이제 대우받고, 그래도 지금 뭐 표현하기가 어렵지만은 고생하고 밥 못 먹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막 고생하고 취조하고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랬대요. 아이고. 그랬더니 한용운 선생님이 저는 아직 법다 스님이 갔다 오신 국립선방, 감옥은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 화장실이 따로 떠 있다며, 화장실에. 밥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똥통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앞에 있는한테 집어 던졌다는다. 이런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민족대표냐,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려면 하지도 말았다고. 예? 그게 다 증언이 있어요. 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이종일이라는 이종일이라는 청도교 쪽에 33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한용, 그래 청년이니까 40살이었거든. 아빠가. 야, 한용은 선사는 역시 청년다운 기백이 있다. 아주 그 높이 평가를 그 얘기 듣고 말이죠. 아니, 감방이 틀리니까 이제. 응?
한편 그래서 그런 지조를 벌써 감옥에서부터 아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런 조선 독립의 소라는 이것이 그 당시 상해 독립신문에 이게 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뭡니까 사식이랄까 이제 면담하는 이제 그 시자 스님한테 그거를 이제 한 분은 일본 검사한테 내고 또 한 분을 해가지고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진이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옷에다가 옷에는 이 껴왔습니다. 이거를 돌돌만 말아 노끈으로. 그래서 그것이 상해 독립 임시정부 전해져가지고 독립신문에 그게 기록가 됐습니다. 말했으면 이 조선 독립의 이 문장이 전면이. 그래서 이제 그때 상해랄까 국내에 있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비밀리에 돌을 이면서 가슴이 뛰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주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다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하여간 이분은 그 감옥에서 나오셔서도 독립운동 밀립대학운동을 지원하고 농민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여성들도 각성해야 된다. 또 신간의 운동, 또 광주학생 운동 때 이거 지원 연설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또 그때는 한 열흘 정도 구속이 됐어요. 열흘 정도. 신간의 운동 때.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이게 그냥 서대문 경찰서 오도로 떨면서 이제 이게 끌려갔다 이런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뿐만 아니라 신간의 운동 때도 말의 한용 스님이 그때 한 열흘 정도 감방에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조정래라는 태백산맥 쓴 조정래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조종현이라고 스님이에요. 스님. 결혼하셨지 이제 아들 딸이 8명인데 아들 8명 중에 한 분이 조정래인데 그 조정래의 아버지 조정현 선생이 스님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제 말의 한용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신간의 운동 끝나고 감방 열흘 동안 갔다 오니까 그래서 아유 스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유 무슨 고생이야. 갔더니 아주 참 냉방에 가서 참선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 창시제문 거부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930년경에 이 동국대학에 그 당시 이제 중앙불전이라고 학인 스님들이 계셨는데 이 학인 스님들이 그 만의 한용 스님의 정신을 이제 기리자 계승하자 해서 만다 불교에 만자 있습니까? 네. 또 만의 한용 스님의 좌우로도 만해니까 불교의 만자, 만에 있으면 만자를 상기해서 우리 비밀 결사하자. 독립과 불교, 대중화와 불교를 제대로 하게 비밀 결사를 하자고 30명의 비밀 결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만해 스님을 당연하게 당수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한테 가서 아니 스님, 우리가 스님을 당수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많은 기도 바랍니다. 요렇게는 안 했답니다. 왜? 언젠가는 이게 2, 3년 지나면 언제 배관하고 이 비밀리에 일제 고등경찰에 이게 탈로하면은 만해 스님이 고철받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만해 스님한테는 마음으로만 이제 우리끼리만 이제 당수를 여기고 당신한테는 스님 당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중에 2, 3년 후에 발각이 되면은 고초를 겪고 고문을 당할까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34년, 4년에 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그래서 이 만당의 당원들은 뭐 진주고 서울이고 끌려가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누구는 6개월, 누구는 1년씩 감옥에 있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불교계에도 비밀 결사 운동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신적인 어른은 만해 스님을 모셨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사적인 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급을 거부하면서 고구마로 연명을 해서 중풍이 걸렸다 이런 증언이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해 스님의 또 하나 특징 불교 개혁의 한용운 스님입니다. 우리 90년대 종단개혁이다, 98년대 종단의 내분이다, 70년대, 60년대 수많은 일제시대 이후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스님들이 불교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불교 계획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럴 땐 늘 한용운 스님을 떠올리고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 60년이라는 이 개혁 지향적인 명문의 저서를 다 탐독을 하고 읽고 했습니다. 이것이 1910년에 집필돼가지고 13년 발간이 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이다, 파괴다, 유신이라는 주장하에 여러 가지 강력한 주장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 시사가 되고 교훈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조계종에서는 약간 거부가 있고 당시 이제 그 수행만 수사 스님들은 한용운 스님 미쳤나 그런 말을 이제 들었다는 일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스님들이 저술한 세계 넘버원은 이 조선불교 신문입니다. 그 영향성이랄까, 저술의 깊이랄까, 이건 이제 다 한문입니다. 한문.
거의 통합문을 쓴 거예요. 한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 한중근 스님이 입장 이전에 서당 선생을 지냈어요. 그래서 한문에 능합니다. 한문에. 한문에 능해요. 그 중국의 고전을 다 보고 서당 선생까지 한 분이라 이 조선 불교신이 우리 한글을 쓴 거 아닙니다. 번역돼서 많이 알려졌지만. 자,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 특징은 스님 중심에서 이 대중 중심으로 이 불교 가야 된다. 산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도유지로 가야 된다. 네? 이런 걸 주장했어요. 대중 불교를 주장했습니다. 스님만을 위한 불교, 산속에서 있는 불교를 거부하고 대중 중심의 불교, 도회지 불교 이걸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 주장해서 뭐 교육이다, 개혁이다, 선방이다, 수많은 이제 스님들도 뭐야 일을 해야 된다. 스님들의 인권을 되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생활선도 주장하시고 시무장에서 말년에 선수행을 하셨고 또 대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면서 그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다. 또 잘 아시는 불교대장, 또 정선강의 책은담 이런 걸 번역을 하신 겁니다. 정선강의 책은담은 중국의 유명한 교양 서적 아닙니까? 그걸 우리말로다가 이제 이 대중들을 위해서 좀 알고 싶게 쉬운 말로 이제 책을 내신 겁니다. 한문을 능하기 때문에. 또 법보회라는 걸 만들어서 역경 출판도 하시고 30년대부터 한 5, 6년 동안은 그 당시 유일한 잡지가 불교사입니다. 불교사. 그 불교사의 사장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 날카로운 필진과 일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 한용을 따르던 그 학생과 동국대학교 출신인데 진보적인 그 스님들이 여기서 다수의 글을 기고하면서 어떤 불교계의 어떤 각성과 일제 불교 정치의 저항적인 노선을 많이 이제 기고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가로서 한용원. 이 스님은 이제, 한용원 스님은 시인으로 유명하죠, 시인. 근데 이 한용원 스님은 시만 쓴 게 아니에요. 님의 침묵 하나만 쓴 게 아닙니다. 님의 침묵이 거기 88편인가 시가 실렸는데, 그게 이제 근거 없어서 이게 10년 동안 썼는지 1년 만에 썼는지 말이 많은데, 그 대개는 뭐 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집중해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은 시인뿐만 아니라 소설도 썼고, 한시 시도 100편 있고, 시도도 있어요, 시도. 예? 또 수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전 분야의 그 작가로서의 그 면모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이제 말씀 거기 써놨지만은, 그 이분이 뭐 요즘 말로 국문과를 다녔습니까? 동국대학교 유명한 문해창작과를 다녔습니까? 일본에 뭐 국문과를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아마도 배운 게 없어요. 오직 어렸을 때 한문 서당 다닌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안에 불멸의 시를 쓰고 소설과 시조와 한시를 다 쓴 겁니다. 선생도 없이. 그래서 자득자애라고 하죠. 무사자학이다. 선생 없이 스스로 배웠다. 예? 다만 이제 그 당시 인도의 타고르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그 충남의 호서지방에 그 호학, 그 남단 한원들 유명한 한학자가 있는데 그쪽 계열에서 한문을 교육받은 것밖에 없다. 몰락한 양반입니다. 청주한 씨가 유명한 이제 양반 집안인데 몰락한 양반이고 서당 훈장 출신인데 신시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다녔습니다. 이분.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명민학교니까 동국대학교 제2대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는 옛날에는 그 본과하고 예과가 있어요. 본과가 2년이면은 예과가 있어요. 예과. 그러니까 본과를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미리 이제 AB 스타디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어도 단언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행사 보면 2년을 다닌 그 연보적인 기록이 안 맞거든요. 저는 뭐 예과 한 6개월 정도를 다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는 뭐 잠시 이제 대학 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이 돈도 없이 문명과 문화가 다 일본에 들어오니까 이 남자는 답답하다. 도무지 세상 돌아가는 게 알아야겠다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오시거든요. 6개월 정도. 일본에 그 불교대학 가서 이제 그 배웠는데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뭘 배웠는지 이건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정식의 뭐 문학이라든가 창작기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수많은 문학작품을 낸 겁니다. 임해치묵 1926년에 88편 실렸는데 현재까지 한 100종의 출판사에서 100여 종의 그 임해치묵이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한 사람의 시집이 60년, 8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출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작가가 죽으면은
그때 50년 동안은 위족에게 저작권 판권이 있고 50년 지나면 아무나 출판해도 무관한데 하여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수많은 시집이 나왔어요. 지금도 저 시중에 교보 가보면 한 20여 출판사에서 이 만의 시집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용, 고등학교용, 중학생용, 뭐 일반인용 뭐.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면의 문학인으로서 유명하고, 그런데 뭐 거기서 유명한 것이 과연 이미 누구냐? 많이 들어와서 조국이냐, 사랑이냐, 애인이냐, 부처님이냐,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죠. 다만 그 애인이라는 소리 하나 있습니다. 이 만해 한용 스님이 님의 침을 내고 이제 몇 군데 정성 강의 책임담이라든가 불교 대전을 했는데, 스님이 돈이 어딨습니까, 스님이? 네? 요즘 저는 큰 절에 있으면은 뭐 절에서 절에 돈으로 이제 출판하는데, 만해 한용 스님은 맨날 그냥 남 비판하고 그냥 불의를 못 찾고 그러니까 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늘 여기 저 동로에 서울 살림할 때도 선화원에 계시다가 대중들은 늘 북치고 싸우니까 또 그냥 어떤 스님하고 막 일본말, 어떤 스님이 일본말 쓰니까 우연히 이제 일본말이 나오니까 그 스님하고 밥을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했다, 그냥.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 대중들하고 싫어, 불편한 거야. 근데 이 한용 스님은 요 청진동 이런데 그냥 그 방 하나 넣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거예요. 냉방에. 누가 이거 부를 때 줍니까? 누가 부를 때 줘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운 날 독방 갈라니 얼마나 추워. 그래서 이분은 막걸리를 좋아해서 막걸리. 예? 막걸리 한번 쭉 들이마시고 이제 그냥 얼얼한 취기에 가서 주무시고 냉방에. 그런 분이 무슨 책을 냅니까? 책을 내요. 판매도 안 된 책을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그 속초에서 인여있는 여연화라는 보살이 인연이 돼서 많은 후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전은 감방에서 찾아왔다. 저기 서대망국에 그랬더니 모독에 많이 호통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석주스님이라고 여러 증언에 의하면은 우리 선호하는 대중들이 만해스님의 애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따르는 그 보살이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 보살이 돈이 많은데 그 보살이 다 돈을 냈다. 그래서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보면 그 님의 침을 입으면 이거는 어떤 사랑하는지 뭐 안 사랑하는지 뭐 대자자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실제적인 인물이 없으면은 그런 관계 없으면은 그 문학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여연화 보살이다.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일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사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이 넘어오면 이분은 한시도 많이 썼고 수필도 많이 썼고 시도가 수십 편, 소설이 몇 편 있고. 또 유심이라는 그냥 그 계몽 잡지도 발간하고, 예? 또 1226년에는 이 시편담이라는 유명한 선시, 중국 공우승의 그 아주 그 선을 그 개성으로 풀이한 그 시편담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그 설명하는 책을 낸 분이 또 이분이에요. 예? 말하는 교수님.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 독립운동만 하고 뭐 때려부수자, 이렇게 뭐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대문만 하는 셈이 아니고 문학적인 그 깊이랄까, 불교 사상의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편담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이거. 요즘 스님들, 요즘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즘에 그 공부 안 하는 스님은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여 책을 낸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고 책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해가지고 책을 못 내요. 근데 이렇게 책을 냈다. 그리고 고수의 그 개성을 말이죠. 이분은 불교 개혁이랄까, 서원이랄까 이런 면에서도 일가견이 수행의 극치에 사상을 나타났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문학이랄까, 독립운동가랄까, 작가로서의 세 가지 면모를 특징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해 한용 스님 한 20여 년 공부를 했는데, 만해 한용 스님을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해할 때 어떠한 그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저는 만해를 이해하는 요즘 말하는 코드를 도전, 청년 정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도전, 네. 그건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은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힘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데요. 서너 명이 붙어도. 그래서 일제시에 신동하는 잡지가 있어요. 만해 한용 스님은 차력한다는 소문이 있다. 하면 그게 이제 잡지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키가 작달만 하면서 아주 그냥 보통 키면서도 아주 그 소문이 깡패다. 차력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고. 그건 달리 말하면 뭐냐, 저는. 체력이 단단한 체력이. 우리가 정신이 있기 전에 체력이 다 건강해야지 호연직이고 도전이고 큰일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안 되면요, 뭐 불경구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외국 유학도 못 가고, 새로운 일을 도전 못하는 겁니다. 이분은 아이들은 그 뭡니까? 체력적인 어떤 도전 정신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건봉사에서 이제 본사가 백담사인데, 백담사 본사 건봉사인데, 건봉사 근처에 동네 가면 그런 소문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서 지나가다, 군수가 말이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스님들이 이제 약간 이제 대우를 들받아서 그냥 군수라든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그냥 지나갔다. 근데 군수가 저 중님이 말이야, 어떤 놈이 나한테 인사하다가 뻣뻣하게 지나가냐? 그렇게 시비를 걸다 보니까, 아니 뭐 너야 군수지 뭐 나는 뭐 너 관계도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군수를 이제 율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사설 경업체인지 뭐 맞다 공무원하고 싸움이 10여만 원 붙었는데 그 10여만 원 다 이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야, 답답하다 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미국을 이제 세계를 떠나는데, 시베리아 바닷가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동포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하니까 이제 동포들이 이게 일본 첩자다. 너 일진이지. 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 아니다. 씁니다. 봐, 금강경 있다. 무슨 이게 빡빡 밀고, 뭐, 아무리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거예요. 둘하고 이제 말해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 육박전이 벌어져, 육박전이. 바다에서. 말해서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려고. 그래서 막 육박전이 벌어지는데 저쪽에서 이제 시베리아 그쪽에 뭡니까.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뜯어 말리고 해서 이제 말해서면 회군이 나오고. 내가 그 당시에 말이야, 시베리아 벌판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말이야, 우리 동포들한테 생매장 내 죽음을 당하고 말이야,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 동포들한테 내가 죽을 뻔해서, 그래서 그 모래장에서 울었대요. 울고 그냥, 자기 울고, 아유, 시베리아하고 뭐고 하나, 이거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왔다는 거 있거든요. 자, 하여간 제 말씀은, 이분은 하여간에 도전 정신, 청년 정신인데, 그거는 정신적인 정신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소연지기적인 이런 것이 있는 거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설악산 궁벽한 백담사에 있으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일본 놈은 쳐들어오고 말이야, 나라 뺏길 것 같으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야, 우선 서울을 가보자. 서울 가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냐, 입산하기 오기 직전이고, 입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천안 근처에서 주막에서 국민한 겁니다. 야, 천하 홍성에 있으니 답답하고 말은 나라를 망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서당에서 국민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한 번밖에 없는데, 내 서울 가서 할 일도 없고, 나라를 구할 길도 없고,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해서 이제 백담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백담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백담사를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세계 일주를 단행한 겁니다. 아니, 돈도 없이 걸어서 도전을. 그래서 이제 서울서 원산을 거쳐가지고 원산서 배를 타고 시베리아를 가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이제 모스크바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국리를 하고 혼자 가고 혼자. 혼자 가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시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냥 바다에 생매장 당할 걸 알고 그냥 동포들한테 그걸 당할 걸 알고 아유 도무지 이게 세계 일주고 문명이 관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빠꾸. 네. 그래서 이제 왔다. 네. 그 다음에는 일본 시베리아 갔다 와가지고 또 답답해가지고 야 일본을 가야겠다. 야 문명과 문화는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일본 가가지고 뭔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조정동 대학을 간 거예요. 단신으로 가가지고 조정동 대학에 학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조선에서 온 이런 사람인데 나를 배우게 해달라. 일본말을 했다. 만해서 일본말 잘했다. 조금 했다. 이건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명진학교에서 여기 다녔으니까 이제 약간 이해를 했고, 그 다음 한글 잘하니까, 옛날에 한글 잘하면 중국에서 일본 다 필당합니다, 필당. 능수능란하니까. 자, 하여간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일주라든가, 일본 유학이라든가, 그걸 도전한 건데, 도전을. 응? 그 다음에 또 3.1운동 때도 말이죠. 천도교의 최린이라는 분이 다 주도했어요. 우리는 만해스님이 다 주도했다. 이건 아니고, 아무리 네가 만해스 높이 평가해도 만해스 혼자 다 했냐? 이건 아니라면. 주로 이제 천도교 쪽에서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천도교 최린이 거의 주도를 많이 했는데, 이 최린 자서전을 보면은,
오늘 보니까 말에 한의원 젊은 스님이, 그 다음에 그냥 37살, 38, 아니, 뭐냐, 옷, 뭐, 하얀 옷 입고 말이야. 스님이가 뭐, 이제 스님복 입고 말이야. 검정 고무신 말이야. 흐름하게 입고 말이야. 못생기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와, 나도 같이 하겠다. 아니, 뭐, 일본이 어떻고, 세계 뭐, 1차 대전이 어떠니까, 독립운동 한다. 이거 왔다 갔다 그냥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숨을 첩자인 줄 알았대, 일본 첩자. 그 당시 스님들이 뭐, 독립운동하고 뭐, 개혁이고 말이야. 지성적인 면모 있는 스님이 서울시에 별로 없었거든요. 산속에 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예? 답답하고 뭐, 사회의식,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당돌한 스님이 말이지, 허름하고 그리고 길 자그마한 스님이 와서 같이 하자니까 처음에는, 이게 첩자가 아닌가, 이게 스파이 아닌가, 이런 말로. 그래서 많은 의식을 했답니다. 그것들은 뭐냐, 자기 혼자 단독 몸으로 그냥, 그걸 이제 독립운동 하자고, 천둥 본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도전정신, 청년정신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문학도 말이야, 창작가를 다녔나, 무슨 말이야, 신춘문예 당선했나, 뭐 동인지, 이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님의 짐을 써가지고, 여인이나 보살이 요즘 말로 500만 받은지 가져와가지고, 서울시나 와가지고 속수심 시켜가지고, 속수심이 그 당시에 최근에 돌아온 속수심이 서너만 시봉했거든요. 그래서 그 을전에 가서 그냥 맡긴 것서 나온 겁니다. 신춘문예고 없어요, 이분은. 그냥 낸 거예요, 자기 혼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석주스님이 이제 을주로에서 이제 그걸 처음에 리메치목을 들고 막 뛰어왔다는데 뛰어가지고 이제 서나와서 스님 나왔습니다! 했더니 좋아가지고 마당에서 보고 그냥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메치목이 나왔더니 고근체 진명여고 배화여고 여고생들이 고녀라고 고녀. 그래서 그거 들고 있고 아주 여성스럽고 그 시가 좋잖아요. 감미롭고 말이야.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서나원에 여기 한의원 선생님 어디 있어요? 해서 찾으러 가끔 왔었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주 왔으면 아마 이제 스님로서 못했을 텐데 아마 가끔 와가지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도전성이 무모한 건데. 잘 나가는 그냥 개혁이고 그냥 선생이 무슨 갑자기 시집이야, 시집. 네. 도전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앙불전, 이 동국대학에 다니는 엘리트 스님들이 아주 제일 따르는 스님이 이제 마야하는 스님이에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그 불교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임기투표를 했어요, 임기투표. 그래서 몇 표를 요즘 앙케이트 하는 것처럼 이 앙케이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설문지 내용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총 477명이 투표를 했는데 난 누가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법 보시면 불구시면 하듯이 그 477표에서 422표가 마야한용이에요. 1등 넘버원. 이게 요즘 그러니까 95%가 다 마야한용을 1등 조선을 4배로 승리로 찍은 거예요. 500명 477명에서 그럼 2등이 누구냐? 하람스님이 18표예요. 18표. 2등이 나머지는 3표, 2표, 1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야 한용스님의 그 당시 시대성, 물론 이제 선빵 숫자라 할까, 노인의 스님한테는 이런 안티가 안 갔겠지. 되게 젊은 스님들에게 갔겠지만, 그러나 1등하고 2등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하람스님이라는 분요, 이 도인. 오대산 내 그 상어사에서 도인이거든요. 일제 말기에 종종을 하고 종종을 4번까지 하는 그 유명한 도인이거든요. 오대산에서만 27년 안 나온 도인이거든요. 예? 실제 산속에 숨어있는 도인은 이분이 첫 번째 숨어있는 도인이고, 성펄스님은 이게 80년대, 70년대 잠시 조금 한 거고, 이분은 27년 진짜로 안 나온 분인데, 이런 분을 능가하게 422표를 얻었다는 것은 마야 한용운 스님의 그 당시에 어떤 청년, 장년층의 어떤 영향을 집중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분은 막걸리를 좋아하고 낭만적인 품격이고, 그 다음에 말년에 이 학생들 막걸리 먹다가 막 울어. 건강해서 스님 그만 잡잖아. 알았어. 근데 이자만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먹을래. 울면서 막,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막걸리 먹으면 막 이제 취기 올라가는데요. 이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희망을 갖고 해야지. 내가 말이야, 내가
단두대는 이제 그 목을 딱 내놓으면 이제 위에서 찰가닥 내려가는 게 목이 이제 딱 굴러가는 게 단두대인데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 유명한데 내가 만약 내 목을 내놔서 단두대 내 목을 내놓으면 내가 지금 당장에 목을 내놓겠다. 근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질타를 따릅니다. 막걸 먹으면서. 응? 희망을 하죠. 언젠가 일본은 망한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곧 내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륜을 받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강조를 하면서 그 도전 정신과 있다. 저는 이분의 포들 도전, 총력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지조, 의인, 절개 이런 거. 또 김동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만주의 독립군 지도자 장군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김동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 김동삼을 만주에 가가지고 한 며칠 만났어요. 근데 이 김동삼이라는 사람이 1937년인가 8년에 저기 감방에 있다가 죽었어. 감방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근데 이 항일 저항적인 독립운동 지도자니까 눈치를 보면서 말해요. 아무도 이거를 시신을 안 가져가. 제 장사를 안 치러. 그랬을 때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김동삼의 시신을 인수해가지고 자기 시무장 가보세요. 성북동. 지금이야 시내 한복판에 언덕배기 그 시무장이지만 옛날에는 통장에서 거기를 걸어다녔어요. 야산으로 걸어다녔어요. 차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시신을 모셔다 놓고 거기서 자기 장사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과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이제 분양하고 막 장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조준이 거기 가본 겁니다. 조준 아까 선생님. 그 조준의 아버지가 조헌영이라고 저쪽 대구 쪽의 영양의 재현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과 그 조준의 아버지 친해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이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조사. 오호 김동성 장군이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죄문을 읽을 텐데 자기는 뒤로 나서고 그 죄문을 누가 읽게끔 하냐? 조준의 아버지로 하여금 죄문을 읽게 했다. 당신은 그냥 뒷장을 지고 약간 뒤로 떨어지면서 감격을 가졌다. 누가 이런 걸 누가 합니까? 이런 거를 일본 눈치 보는데 누가 거기 스님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만두 가서 일주일 만난 그 인연을 자기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도전 정신과 겁을 안 내는 거죠. 이게 지주 절개입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여간에 만해를 우리가 이해하는 코드는 이제 도전 정신, 청년 정신을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은 남한에서만 훌륭한 스님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련을 내용은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전임 홍기산 통장 시절에 동국대회가 김일성 대학하고 교류를 하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하나가 이제 여기 만해 한용운 연구도 공동하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1985년도 김일성, 1992년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야 1920년대 시인들을 발굴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간 겁니다. 강력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시인들을 발굴했어요. 그러면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도 이제 발굴돼가지고 북한에서도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이제 인정을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절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자기 부인이 말이야 뱃속에 애가 있을 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몰인정하고 인간이 안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 마누라가 지가 아니에요. 당신 마누라가 애가 뱃속에 있는데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저기 그 핑계는 미국 살아간다고. 예? 그래서 그때 자기가 입단해서 백단에 오고 나서 아들이 나와서 뱃속에 아들이 유복자가 나온 거예요. 그 유복자 이름이 한보국입니다. 한보국. 예?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한보국. 그래서 야가 이제 3일 넘게 만났어요. 이제 한 번도 안 만났다가 이제 한용운에서 고향에서 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스님이 됐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핏줄인 어떤 인물라도 이 만해 한용운의 아들도 홍성 고향에서 신간의 운동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민운동을 했어요. NGO를 한 거예요. NGO. 예?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신간에서 청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청소, 급사. 예. 그러나 실력을 그냥 구걸을 받아가지고 그 급사를 하다가 서울의 그 중동고등학교 야간을 좀 다녔다는 말도 있고
그 하여간에 이분이 일제 말기 때는 한용우스의 아들이 그 홍성 바닥에서 진보적인 NGO,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동아일보 지국장도 되고 철물점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기록에 보면 서울에서 공산당 운동하다가 한 6개월인가 또 깜빵살이를 합니다. 말의 한용 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용 스님에게 스님 아들이 말이야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변호사를 대거나 빨리 끝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어. 그건 다 지 팔자고 대가를 받는 것이고 또 그거는 뭐 내가 캔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침몰 치겠다고 그랬나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간에 일제 말기부터 운동하고 해방공간은 홍성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보적 운동에 건국준비를 부위원장하고 또 6.25 때 인민위원 위원장도 하고. 근데 이분은 아주 인간적인 위원장을 했대요. 사람 막 죽이고 총살하는 위원장이 아니고 따뜻한 위원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하다가 한 달만 쫓겨났어. 너무 온건하고 봐주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그냥 내쫓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그냥 그 뭐냐 뭐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그 반동군장 처형하는 위원장이 되고 한번 밀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 하다가 외국에 있다가 이제 역전이 되니까 9.28 역전이 되니까 북은 간 거예요. 한 2년 동안 북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조국 해방전쟁 때 부상을 당했어. 밑에 왔다 갔다 이제 뭐 저기 전투에 참여. 그래서 이제 그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으로 갈 때 9.28 수복에 북한 갈 때 이 홍성에서 결혼한 자기 부인하고 딸 3명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북한에는요 한복이 살아 있었고 북한 가서 딸을 2명 더 넣어가지고 한복이 있었고 딸이 5명 있었어. 5명. 그러니까 한복은 죽었어. 아들은. 딸이 5명 있고 딸에서 김일성대학 나오고 김택대학 나와가지고 결혼을 잘해가지고 손녀딸이 30명입니다. 30명. 네?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 아름다운 시를 발굴하라 해다 보니까 그냥 한용수이 뽑혀가지고 옛날에는 이 지방 범주 살다가 이제 평양 시내에 와가지고 아파트에 잘 살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반체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하던 게 홍동건 목사라는 기독교 목사가 있어요. 홍동건 목사가 아주 이제 뭐 색으로만 빨간 건데 또 이념 민주주의를 많이 하니까 홍동건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죽었어. 그 홍동건 목사의 부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홍정자 밑에서 네 번째 홍정자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홍정자가 어떤 분이냐 원래는 백시 원래 피아니스트 백건우 유명하지 백건우. 영화배우 윤정이 남편. 네. 이 백건우의 저기 그 누이 동생이야. 여기 이대 나오고 뭐 이 그 그림 예술하는 여자입니다. 서양 미술해요.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하고 인연해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 남편은 이제 죽고 하늘나라 이제 저기 오마이갓 하나님을 갖고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북한이 이념의 고향이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 30번을 갔어요. 북한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북한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사를 적은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내용은 내가 만에 한용의 자손들을 만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홍정자라는 그 여자가 쓴 글을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 와이프니까 불교를 모르잖아요. 목사 와이프가 뭐 하나님이나 다른 성경이나 좀 알지. 근데 어떻게 이제 법다스님이 또 이제 과거 15년, 20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그냥 민주화운동과 여러 활동하실 때 아신 거야. 법다스님 인연이. 그래서 이제 법다스님과 귀국을 하시고 그 여자는 미국에 있으니까 스님께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뭐 이번에 뭐 북한을 가서 이제 만에 한용 자손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자문과 하다가 보니까는 스님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만에 한용은 전지도 알려주고 해서 그걸 달달달달달 읽고 뭐 이해는 안 됐겠지만 읽고 님의 친구도 읽고 상식을 가지고 홍정자라는 사람이 만에 후손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도 나오고 그 책이 LA에서도 출판되고 평양에서 출판이 됐어요. 여기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빨간 금서로 해가지고 이제 학 교수들은 다 이제 연락이 됩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래서 이제 남한에서도 이제 유리한 우리 한국이지만 북한에서도 한용을 하면은 그래도 뭐 인정을 받는 역사적으로 문학사라니까 여러 가지 그 김일성 회고록에도 나오는 그 훌륭한 인물이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한국국이가 만에 아드님이 돌아가시면서 따님들에게 손녀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통일이 좀 남한에 가가지고 만에 한용운 선생님 할아버지죠. 성묘를 하거라. 이런 이유를 내기고 돌아가셨다는 이제 유비통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 그거는 이제 이제 한복은 입산 이전에 나는 아들이고. 근데 이제 시무장에 계실 때 33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한 맨날 그냥 이런 맹방에 있고 막 바빠진 사람도 없고 그냥 맨날 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동지들이 한닥하니까 절에서는 살 수가 없어. 맨날 그냥 요즘 말에 분란을 일으키고 대중 파악이 안 되고 맨날 바람만 하고 그냥 수틀리면 집어 던지고 하니까 절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진동에 그냥 뒷골 방 하나 둬서 있고 말이야. 서너가면 절이니까 뭐 있으니까 이거 범인해가지고 스님이 원래 스님들을 결혼해야 된다는 논리도 주장했으니까 차마 노처녀를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냥 따다 밥에 잡고 냉방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번외에서 33년도에 다시 또 이제 여인과 이혼해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이라기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도반 겸 표현을 다 여러 해. 그래서 난 딸이 하나 낳았어요. 36년생인가 그래, 35년생. 그것도 한치야. 한영숙입니다. 한영숙. 그 따님은 우리 남한에 살고 있어요. 올해가 80 정도. 하시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이 해방 이후에 말이죠. 동국대학의 만해 스님의 제자들, 동국대학교 출신 중에 만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교수 박사 통장이야, 여기. 그래서 이 한용숙 씨가 어느 대학의 도서학과를 나와가지고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근무를 했었어요. 5년인가 6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한번 만나는데 요즘에 만나려도 잘 응하지 않아.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괜히 구설 쓰고 이거 싫다.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만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또 질문을 받으면은 만에 한용심의 이런 위대성이 있으면 당연히 국립묘지를 가야 되는데 마을이 공동묘지 있어요. 마을 공동묘지. 그래서 옛날 30년 전에 대한불교 청년회랄까 불교운동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스님을 말이야 국립묘지 좋은 자리를 모셔야지 왜 마을 공동묘지 방치하냐 해서 막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말에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그럼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한영수의 따님이 살아있는 건데 따님이 동의를 해야지 이장이 되거든요. 묘소를 파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하는데 따님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이제 한영수 스님하고 한영수의 부인 한영숙의 모친 엄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따라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한영숙은 아니 이제 모친 유영숙인가 그런데 유영숙인가? 오늘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국민이가 우리 엄마를 따르다는 걸 반대하는 거라 이 따님이. 그래서 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도 곧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법사 스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스님하고 이제 한영숙 따님하고 법사 스님하고도 이제 최근에 전화도 왔다고 해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하여간에 만해 한용운 스님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해 한용운의 후손들이 또 북한에 있고 또 홍성에는 만해 한용운의 조카가 살고 있어요. 조카가 제가 만났습니다만 그분도 엄청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비사 많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면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민족적인 인물이고 또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고 또 동국대를 상징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의미가 깊은 참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또 남한과 북한의 공이 연결과 또 역사가 있는 인물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라든가 의문점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관심이나 애매한 점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탁불공원에 가면은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그래서 그 비석을 세우려고 옛날 경봉 스님이 그 비석 건립 추진위원장이고 옛날 큰 스님들이 만해 스님을 아는 사람들이 돈도 내고 동국대학교 교수들 그 대한불교 청년회 대학교 불교 대불련 돈을 내가지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난 요만해. 요거보다 약간 큽니다. 아, 이 비석을 세우려고 했는데 비석을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백담사나 통도사에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비석이 세웠는데 세울 장소 없어가지고 1년인가 1년 반을 조교사 뒤에 그 방치돼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어린애들 이거 미끄럼 타고 그랬거든요. 어? 그 불기심이 나옵니다. 아, 슬프다. 만에 한용성 비석이 말이야, 이게 잡초에 뭐 이렇게 그냥 그 풀 속에 있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 스님들의 민족의식의 현실의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김현옥입니다. 서울시장 김현옥. 그분이 그 동산스님, 부산 범어도 동산스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인연에서 독실한 사람이에요. 경봉스님의 그 이제 보살, 따르는 보살이 경봉스님 말씀을 듣고 네가 지금 가서 김현옥 시장을 만나서 이걸 좀 해결을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이제 탁골공원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 비석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 만해스님의 아들이 누구 나오냐면은 그 욕쟁이 스님 춘성 스님, 망월서 유명한 욕쟁이 스님 춘성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제가 2년 전에 일땡이 썼습니다. 그 저 망권 나가서 아주 베스트셀러 합니다. 예? 춘성 스님 야사비서 다 모았거든요. 춘성 스님 하나고 또 한 분이 동파 스님이라고 해서 근데 이름을 알 수 행적과 이름을 알 수 없고 또 한 분이 김용담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김용담. 이분이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분이 간략히 일본말을 말씀드리면 김용담 스님은 망월사의 종주, 요즘 말하면 조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 그래도 아주 역경을 잘해. 그래서 지금 선가 구감이라는 역경 그 서산 스님의 역경이 그 책 성가금이 유명한데 그 성가금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김용담입니다. 그 최근에 그래서 원래 법정 스님이 말이죠. 성가금을 60년대 초반인가 뭐 사실 성가금을 번역했는데 사실은 용담 스님이 번역한 거를 상당 부분 그걸 말을 잘해야 돼요. 상당 부분인지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했더니 아직은 그래도 법정 스님의 그 이미지와 불교에 대한 상징성이 많은데 가신 지가 너무 얼마 되지 않은 분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안 썼는데 다만 김용담이라는 사람의 제가 논문을 당연히 썼습니다. 거기 각 주에는 다 밝혀놨는데 하여튼 최초로 순수한 우리말을 쓴 분입니다. 또 이분이 아주 그 해방 공간에 불교 혁신의 총대장이고 이분도 북한 갔다가 6.25 때 인민군 따라서 왔어요. 와가지고 3달 동안 서울시 인민위원회 조교사 불교계 대표예요. 3달 동안 총무원장 한 사람이 바로 김용담입니다. 만해스님 제자인데 이분이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자료를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이분의 아들, 딸들이 남한에 5명 있다가 지금 딸이 한 대대로 살고 있고 그 아들이 하나 살고 있고 아들, 딸들 다 뭐 병원 의사, 박사 아주 전부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그 분이 김용담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후손들이 남한에 살고 있다. 다만 이분도 이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인데 만해스님의 정신에 맞게끔 결혼한 상태에서 입산을 했고, 또 그래서 손에 또 그냥 뭐 스님이 아니라 망월사의 종주, 조실까지 여기만 큰 거목이고, 또 역경에, 한글 역경에 아주 큰 활동을 한 사람이 만해 한용 스님의 상자 중에 김용담이라는 분이 있다. 저는 그분의 아들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에 이 한용운 스님의 정신과 맥은 옛날에 뭐 김범린 여기 대학 총장이랄까 또 허영호 여기 초대 학자한 이런 만당의 이제 그 후예들이 다 동국대학교 46년, 7년, 8년, 60년 내까지 다 동국대학에 교수랄까 총장 뭐 학장 다 유지를 있으면서 만해등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와서는 요즘에 와서는 우리 동국대에서 만해 스님을 찾거나 연구하거나 계승하는 이런 정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하여튼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제 저라도 이런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을 함으로써 한용운 스님의 역사와 정신을
개선하는 데 그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